코스피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2,300선으로 올랐었죠. 그럼에도 지난해 말과 비교해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 상황과 상관없이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일부 헤지펀드는 10% 이상 수익률을 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지펀드에 가입하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고액 자산가가 아니면 투자하기 쉽지 않은데요. 최근엔 진입장벽을 낮춘 헤지펀드 투자 방식이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공모펀드 포트폴리오에 여러 헤지펀드를 담는 식인데요. 공모펀드다 보니까 가입금이 최소 500만 원입니다. 그 여러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성뿐만 아니라 그 안정성도 충족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재간접 헤지펀드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헤지펀드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증시부터 현황이 어떤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헤지펀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좀 힘든 8월장을 보내긴 했었는데 그래도 8월 말에 좀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많이 나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증시 현황부터 짚어보면 최근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전까지는 상승 흐름을 지속했었거든요. 증시 상황을 보면 9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 9일 연속 상승한 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9년 만에 최장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9년 전인 이제 2009년 7월에 11거래일 연속으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러니까 9년 만에 최장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인데 원인을 좀 짚어보면 지난주만 미 연준 의장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 연설이 비둘기 파적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러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문제잖아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승세로 돌아서 이 추세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것이냐 이런 진단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요. 이런 진단이 나오는 이유가 미중 무역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증시 불확실성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죠.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면서 2,300선을 회복했다고 하지만 증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올 들어서 코스피의 수익률을 보면은 그 6.49%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올 들어 코스피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수익률 속에서 눈에 띄는 수익률을 내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증시 상황은 안 좋지만 눈에 띄는 수익률을 내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들을 살펴보면 헤지펀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헤지펀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라고 해서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우선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일정 규모가 되지 않은 헤지펀드는 좀 빼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1,000억 원 이상의 규모가 되는 헤지펀드의 우선 성과부터 살펴보면요. 그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헤지펀드인 더 타임A의 경우 설정액이 2천억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연초 올 들어서 수익률이 7.66%를 기록하고 있고요. 보통 펀드 성과를 이야기할 때 벤치마크와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펀드 수익률 기준인 이제 8월 27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6.81%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익으로 따져보면은 한 15, 16% 이상 초과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운용사 펀드를 보면은 빌리언 포이드라고 있습니다. 이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은 연초 수익률이 14.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모펀드는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이거랑 네, 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한국형 헤지펀드가 사모펀드로 분류되는데 이에 반해서 사모펀드에 비해서 공모펀드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차이를 살펴보면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에 비해서 운용상 제약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자산과 비중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들면은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사모펀드의 예를 들면은 지난 한 해만 그 세 자릿수 수익률, 100%의 수익률을 낸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펀드가 성과를 낸 주요 요인이 IT주에 그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올 들어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올 들어서 연초 수익률을 따져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마이너스 30%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집중 투자하면 이 단점이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 헤지 펀드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들만 투자하라고 해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로 분류가 됐고 최소 가입금을 제시했는데 이 최소 가입금이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험에서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최초 가입 한도가 1억 원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 부자들의 전유물이다라는 불명소리도 좀 있었고 그런데 수익률이 이렇게 잘 나오다 보면 그냥 일반 투자자들도 좀 관심도 가고 하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글쎄요, 1억 원이면 너무 비싼데 이게 좀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낮춰야 한다고 해서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되고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해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입금 500만 원으로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공모펀드를 통해서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헤지펀드를 공모펀드 포트폴리오에 담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게 공모펀드에 투자하다 보니까 최소 가입금을 500만 원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공모펀드인데 그 안에 이제 헤지펀드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재간접을 하게 되는 거죠. 재간접 공모펀드인데 이제 공모펀드 포트폴리오에 그 여러 가지 헤지펀드를 담는 식으로 재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도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출시한 운용사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인데요. 지난해 9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이후 성과를 보면요. 아까 올 들어서 코스피가 6.49%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래에셋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는 올 들어서 4.44%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기간을 넓혀봐서 이 펀드가 설정된 것이 지난해 9월 22일인데 설정 후 수익률이 10.03%입니다. 근데 이 펀드가 설정된 이후에 코스피 기간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4.12%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아마 14% 코스피 대비해서 14% 초과 수익을 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개별 헤지펀드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져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펀드가 추구하는 것이 마냥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시장 상황에도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집중과 분산 전략입니다. 일단 집중 측면에서 보면은 이 펀드가 담고 있는 개별 헤지펀드가 집중 투자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모색을 하고요. 이런 펀드들도 또 많이 분산 투자, 많이 담아서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분산 투자에 따른 그 변동성 관리, 그래서 안정성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성과가 꾸준히 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펴는 것이 목표라고 이 펀드 매니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재간접 헤지펀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나 구조는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근에 성과를 들어봤으니 또 다른 상품들도 계속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미래에셋에 이어 삼성 자산운용이 펀드를 출시했었고요. 그 3으로 나온 것이 신한 BNP 운용이 최근에 출시했고 또 올해 안에 KB 자산운용도 이 3호 재간접 공모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최근에 출시한 신한 BNP 자산운용의 3호 재간접 공모펀드를 통해서 그 헤지펀드들이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 전통 헤지펀드 전략 중에서 롱숏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추구하는 건데요. 통상 공매도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이 롱숏 전략이 주로 공매도 전략을 활용해서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메자닌이라고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메자닌이라는 것이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결합된 그 신주 인수권 부사채나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가진 채권에 투자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채권 이자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득을 또 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는데 기업 이벤트, M&A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럴 때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추가할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을 다 혼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멀티 전략이거든요. 또 이런 멀티 전략으로 또 다양한 전략을 혼합해서 추구하기도 하는 여러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안에서도 다양한 전략으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돈이 좀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이 헤지펀드 성장세가 가파른데요. 현재 헤지펀드 시장 규모를 보면은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 규모가 23조 2,300억 원입니다. 근데 얼마나 성장세가 가파르냐면은 지난해 말만 해도 12조 4,6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8달 만에 10조 원이나 늘었죠.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셋 3호 재간접 펀드가 인기여서 설정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설정액이 1,481억 원까지 불어났는데요. 물론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유입되는 자금 성격이 다변화된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개인 고액자산가나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제 일반 개미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 자금들도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의미 있는 흐름을 보면은 그 공제라고 다소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공제에도 그 한국형 헤지펀드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해외 헤지펀드에만 투자를 했었었는데 최근에 노란우산 공제라는 곳에서 한국형 헤지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식으로 4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투자를 결정하기로 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동안 이 한국형 헤지펀드도 트랙 레코드, 운용 실적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좀 성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헤지펀드 시장에 대해서 이충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